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요즘 거리 곳곳마다 선거운동하는 노랫소리와 유세 목소리로 북적북적하죠. 국민으로서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참정권, 선거권은 민주주의의 국가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목소리 세심히 잘 들여다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미디어 언어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6.3 대선을 앞두고 여러 선거 용어의 어원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팩트체크 시간에는 잇따른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기업,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유명을 달리한 건데요. SPC 공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SPC 공장의 사고 일지와 원인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예전 대선 투표장은 12월에 쌀쌀한 바람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정됐던 대통령 임기 종료를 무려 2년이나 앞서 시행됩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말들의 어원과 유래 알아보죠. 매일경제의 어원 칼럼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 신동광 작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월인데 벌써 여름인가 싶게 너무 덥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초여름에 치르는 이번 대선일 모습도 궁금해지는데 참 낯섭니다. 작가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리둥절하죠. 예, 대통령 선거는 항상 겨울이었는데 2017년부터 봄날에 투표를 하다가 이번에 심지어 여름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맞아요. 날씨를 떠나서 대통령 선거가 불확실해지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국민들의 불안, 경기 침체, 대외 신뢰도 추락,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한테도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앞으로는 부디 우리나라 국정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소망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주제로 어원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대통령부터 알아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큰대, 거느릴 통, 우두머리 령자로 이루어진 말이죠. 으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네. 대통령의 영어 단어 프레지던트는 라틴어 프라에지데레에서 왔는데요. 프라에는 앞에, 프리를 의미하고요. 세데레는 앉다를 뜻합니다. sit 할 때 앉다요. 네. 그래서 회의석상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즉 대표 지도자를 뜻하는데요. 대학교의 총장과 기업이나 단체의 총수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죠. 으뜸 지도자 대통령이 영어로는 회의체의 앞에 서는 사람, 또 의장이나 리더를 뜻하는군요. 예, 정확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나 대표자를 뽑는 행사를 선거라고 부르죠. 고를 선 올릴 것자를 쓰는데요. 후보자 중에서 우두머리를 선택해서 올리는 이 선거는 영어로는 일렉션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일렉티오넴에서 출발했는데요. 밖으로라는 의미의 X와 네. 선택하다를 뜻하는 레게레가 모인 말이에요. 이 레게레는 인도 유럽조로 모으다, 쌓다라는 뜻인 레그에서 왔습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담긴 표를 모인다고 생각하니 이해가 좀 쉽네요. 그럼 유권자의 뜻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제 저 없이 아나운서님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맞았군요. 네. 유권자는 가질유, 힘권, 사람 자자로 이루어졌어요.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요. 영어로는 voter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투표하다라는 뜻을 가진 보트에서 왔어요. 보트는 캐스팅 보트의 보트죠? 네, 타는 보트 말고요. 캐스팅 보트의 그 보트가 맞는데요. 네. 원래 보트는 신에게 바치는 맹세, 엄숙한 서약, 헌신을 뜻하는 라틴어 보툼에서 유래했어요. 캐스팅 보트란 원래 의회에서 의안에 대해서 가결표와 부결표가 동수일 때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 투표를 뜻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장 결정 투표를 시행하지 않고요. 대신에 양쪽의 의견이 팽팽할 때 승패를 결정짓는 제3당의 투표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행사가 투표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라는 말의 어감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와 운동선수 후보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예, 아주 다르죠. 후보는 후보자에서 자를 뺀 줄임말이에요. 경찰관에서 관을 빼고 경찰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기다릴 후, 채울 보, 사람 자자로 이루어지죠. 옛날 중국에서 관리를 등용하기 전에 미리 적정한 인물들을 선정해둬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네. 후보자는 스포츠에서는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 선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만년 후보, 주전자 당번 같은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대기 선수인 후보는 출전을 기다리다가 엉덩이로 벤치를 데우죠. 그래서 벤치워머라고도 부릅니다. 좀 마음이 아픈데요. 벤치워머라는 말은. 대통령 후보가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지는 않겠죠? 당연하죠. 네. 선거에서의 후보는 정당과 단체를 대표하는 최강 선수, 즉 에이스를 뜻합니다. 네. 같은 문자를 사용하지만 스포츠의 후보 선수와 대통령 후보자 에이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보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캔디데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직위를 열망하는 사람이란 뜻의 캔디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고대 로마에서 정치 후보자들이 빛나는 하얀 예복을 입어서 붙은 말인데요. 피부 질환인 칸디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피부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하얀 막이 생겨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후보자의 영어 단어 캔디데이트는 이 옷과 역할에서 하얗게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얗게 빛나죠. 네.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또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는 유권자들에게 당선 시 어떤 정책을 실현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어필하죠. 네. 이러한 유권자와의 공적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공약입니다. 네. 널리 공짜와 약속 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공허한 약속이라는 의미로도 좀 냉소의 어떤 자조적인 말들이 있는데요. 희망찬 약속은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요. 예, 공약의 영어 단어를 플래지라고 하는데요. 책임을 지다를 뜻하는 서부 게르만어 플래그에서 왔다라고 하죠. 공약의 다른 말인 프라미즈, 약속으로 알고 있는 이 말도 네. 앞으로를 뜻하는 프로와 보내다라를 뜻하는 미테레가 더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실현될 것을 보증하여 내놓는 말이란 뜻입니다. 대선 후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웃음을 짓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과의 약속, 공약은 네. 반드시 지켜져야겠습니다. 네. 유세 때는 유권자에게 기대를 하게 만들고 당선 후에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약속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유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뭘 그런 걸 가지고 유세야? 이런 말도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유난을 떤다라는 뜻으로 유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떠돌 유자랑 달래다 할 때 세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설명할 때 말씀설인데 달래다라는 뜻으로는 쓸 때는 새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활동을 얘기해요. 영어로 캠페인이라고 얘기하죠. 벌판을 뜻하는 라틴어 캄푸스에서 왔습니다. 캠푸스에서 왔는데 고대에 군대는 겨울을 주둔지에서 보내고 여름에는 전투를 찾아서 개방된 벌판으로 나섰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 작전을 펼치는 것들을 캠페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네. 이 캠페인에서 공을 쌓은 용맹한 전사를 챔피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학의 넓은 뜰도 캠퍼스라고 부르고요. 네. 파리를 떠올리면은 흐르는 노래 샹젤리제란 노래도 낙원의 벌판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샹도 캠퍼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캠퍼스, 챔피언, 상젤리제, 벌판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태어났네요. 자, 이제 중요한 또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투표의 어원은 뭔가요? 예, 투표가 참 중요하죠. 네. 결정타죠.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원하는 후보자에게 선거권을 담은 증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투표는 던질 투자에 증표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예. 앞서서 얘기했듯이 투표하다의 영어 단어는 vote예요. 신에게 바치는 맹세, 엄숙한 서약이죠. 그래서 냉철하고 진지한 선택이 필요한 게 바로 이 투표입니다. 신에게 바치는 맹세라고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투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죠? 이제 국민의 선택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투표함을 열어서 표수를 집계하는 그 절차를 개표라고 불러요. 개표.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열다 할 때 개자와 증표할 때 표자죠. 이 절차를 통해서 표를 집계하면 더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네. 당선인의 한자는 맡을 땅, 고를 선, 사람인입니다. 영어로는 the electe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당선인이 아니었어요. 사람 자자를 써서 당선자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네요. 네, 2012년 선거 이후에 당시 당선자가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쭉 당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선거 관련 용어들의 이 말뜻,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원활히 잘 치러지면 좋겠고요.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 처음 할 때는 끝으로 할 말이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꼭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솔직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기에 결과물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마음고생 참 많으셨고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다음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위치에서 유권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그 약속을 실현하는데도 정직한 땀과 열정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저도 공감의 만세를 마음속으로 외쳐봅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로콤즈 신동광 작가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첫 번째로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먼저 진행자 부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익선 기상캐스터와 함께 지난해 5월 20일부터 이슈앤피플의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프로그램도 이슈앤피플이 아니라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로 명명하고 시간도 2배로 늘리며 한낮의 시사 토크쇼를 표방했는데요. 문제는 지난 4월 11일 금요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진행자 중 한 명인 최수영 평론가가 부재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익선 진행자는 단독 진행한 첫날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정채훈 아나운서에게 혼자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라고는 했지만 최수영 평론가의 부재에 대한 별다른 사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예. 이후 최수영 평론가의 활동을 보니 모 라디오 프로그램의 이슈앤피플 진행을 중단한 바로 그 주부터 평론 패널로 고정 출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전에도 최수영 평론가는 진행을 맡으면서 YTN TV 프로그램이나 타 TV 매체의 정치 패널로서 출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진행자로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정치 패널의 특성상 패널의 정치적 성향이 대화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지원 발언을 한다는 것도 청취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수영 평론가가 출연 중인 코너는 2명의 패널이 나오기에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각자의 정치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드러내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개인 방송이 아닌 언론사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지켜야 하는 중립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최세영 평론가가 잠시 진행자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익선 진행자는 지난 8일 출연한 박상민 가수에게 지금 최세영 씨가 잠깐 쉬고 계시는데라고 했는데요. 예민한 조기 대선 전국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이가 대선 이후 복귀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제작진 측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아마 제작진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점을 짚어볼까요? 다음으로는 구설수로 한동안 물러나 있다가 최근 이슈앤피플에 고정으로 합류한 패널과 이에 대한 진행자 대응을 짚고 싶습니다. 바로 보수 유튜버이기도 한 서정욱 변호사 얘기인데요. 평소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의 웃음을 주긴 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 혐의 무효 주정을 펼치는 바람에 지난 1월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하차한 이후 한동안 패널로서 활동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3월 말부터 이슈앤피플의 화요일 코너 정치의 정석에서 고정 패널로 합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3일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서를 예고한 것이 주말 사이 현실화되며 굉장히 언론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인지 격주로 출연하던 서정욱 변호사는 20일에도 출연했고요. 아마 조기 대선 직전 주인 27일 화요일에도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층 결집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전국 상황에서 용산 대변인으로 불렸던 서정욱 변호사의 확고한 표현이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는 듯합니다. 중립성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이때 진행자는 중립적 위치를 잘 유지해야만 화제를 집중시키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언론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3일 방송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사람을 진심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탕발림을 한다면서 지금은 홍준표 도움이 필요하니까 낭만적인 정치인 이렇게 띄우다가 진짜 후보가 되면 돼지 발정제라고 할 것이다 라거나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과 김문수가 되면서 나중에 0.73 박빙 갑니다라는 등 자기 개인 방송에서 할 법한 근거 없이 자신하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예. 이날 진행자는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는 서정욱 변호사의 말에 예전에 나온 수치냐고 물었다가 서 변호사가 직감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당황하는데요. 평소 패널들의 발언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굳이 근거를 묻지 않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이 나올 때 바로 이건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을 덧붙인다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면서도 중립성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짚어볼 주제는 SPC 삼립 노동자 사망 사고입니다. 워낙 계열사도 많고 음식료 사업을 하는 업체라서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하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어떻게 일어난 건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19일 새벽 3시쯤에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로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이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 도중에 기계에 몸이 끼어서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1차 부검 소견은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몸의 많은 부분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사고 이후 SPC 삼립은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했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SPC 계열사의 산재 사망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이라고 있는데요. 이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20대 여성 직원이 소스 교반기, 이 섞는 잘 섞어주는 기계를 교반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직원이 작업 중에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는 2023년 8월에 50대 여성 직원이 반죽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 때문에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SPC 계열사 경영진들이 불려나가서 질타를 받기도 했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SPC 계열 공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는 572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매달 11건 정도 산재 사고가 터진 셈입니다. SPC 그룹은 거액을 투자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사고가 많습니다. 네, 이 SPC 허영인 회장은 2022년 10월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 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향후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전사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 안전시설 확충 및 시설 자동화에 700억 원,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형성에 200억 원, 사고가 발생한 SPL에는 산업 안전 개선을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가요? 잘 지켜졌나요? SPC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SPC는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올해까지죠. 산업안전 관련 1,000억 원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안전설비 확충, 장비 안전성 강화, 고강도 위험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실천하여 왔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까지 목표 금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 원을 해당 기간의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선 안전 경영 시스템 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SPC 안전 경영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금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룹 총수가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또 집행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건 이 SPC 그룹의 안전대책이 충분하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왜 이렇게 빵 공장에서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가요? 조선소도 아니고 건설 현장도 아니고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고작 빵 만드는 회사에서 자꾸 산업재해가 발생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빵이 그냥
가정에서 빵을 만드는 거나 제과점에서 소규모로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화가 이뤄진 거대한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계가 돌아가고 긴 라인을 통해서 이런 빵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위험한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 산업 전체적으로 봐서도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식료품 제조업의 업종별 재해율이 0.99%로 집계가 됩니다. 모든 산업, 전 업종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재해율이 0.67%가 나오는데요. 네. 이 식료품 제조업의 재해율이 좀 더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이 식료품 제조업에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설비 노후, 부족한 안전시설, 매끄럽지 못한 공정 자동화 이런 원인들이 재해율을 높이는 걸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 SPC의 경우엔 대대적인 안전 투자를 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SPC의 안전 대책이 이 제조 공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은 한 가지 이유만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걸 담고 있는 말일까요? 네, 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파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대한 산업재해가 한 건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미한 산업재해가 29건이 먼저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징후가 300건이 이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버드의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10건, 물적 피해가 30건, 사고가 날 뻔한 아차 사고 600건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번 사망사고를 포함한 SPC 계열사의 산재 사망사고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노동자가 작동 중인 기계에 끼어 숨진 건데요.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작업이 있었다. 이런 점도 공통점이고요. 예.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이번 사고를 살펴보면 빵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마지막 과정에 이 빵의 수분을 제거하는데요. 나선형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빵이 지나가면서 건조가 되는 건데 공장을 풀가동을 하면 이 벨트가 삐걱거려서 윤활유를 뿌려줘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가 아직 조사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이 고인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한 건데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계를 멈춘 뒤에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자동 정지 기능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들이 밝혀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고 1,00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이런데도 왜 이 사망 사고가 계속 되풀이 되는지 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은 여러 원인과 상황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SPC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에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SPC 그룹 계열사 브랜드 전체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SPC 그룹 불매운동 움직임에 대한 언론 보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일어난 SPC 삼립의 크보빵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 크보빵은 한국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가 한국야구위원회죠. SPC 삼립과 제휴해서 야구 구단을 상징하는 빵을 만든 제품입니다. 예. 야구 팬들을 중심으로 이 크보빵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올 시즌 프로야구 인기에 힘입어서 이 빵이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이 팔리고 41일 만에 1000만 봉이 팔리는 등 이 매출이 늘면서 이 SPC 삼립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빵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야구 팬들은 노동자의 피가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KBO가 SPC와 협업을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 SPC 계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SPC가 워낙 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불매운동이 확산을 하면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관계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대표적인 이 SPC 계열 프랜차이즈죠. 2022년 SPL 노동자 사망사고 때도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고 당연히 SPC 그룹사 임직원들과 가맹점 관계자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소비자들이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면 정작 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돼 있는 가맹점주와 직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또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이걸 그 계약서에다 넣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SPC 삼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이죠.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천적으로는 SPC 그룹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맹점에 피해를 끼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참 많은데 유독 SPC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SPC 삼립은 양산빵을 주력으로 사세를 키워나갔는데요. 네. 양산빵이라는 게 뭐냐면 제과점 빵 말고 마트나 편의점 이런 가게에서 파는 대량 생산된 공장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장이 1.2조 원 정도 되는데 SPC 삼립이 70% 안팎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이 양산빵 매대에 전부 다 SPC 삼립빵밖에 없어요. 삼립, 샤니도 이 회사 브랜드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크보빵부터 포켓몬빵, 보름달빵, 삼립호빵, 정통 크림빵 이런 이 다양한 제품들로 양산빵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도 역시 베이커리 업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면 머릿속에 잘 박히고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품업계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 SPC 그룹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자신들이 수차례 내놓은 약속대로 존중과 배려의 근무 환경, 재해 없는 일터, 신뢰받는 안전 경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안전 경영 활동의 투명한 공개, 이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조직 내에 무엇이 안전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작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꼭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